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UFC 대회 메인 이벤트 디플래시와 아데사냐 간의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을 거고요. 저도 UFC를 그리고 종합격투기를 오랫동안 해설을 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많이 놀라고 신기했던 그런 경기는 많이 없었는데 챔피언이 자세는 조금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수준이 높은 챔피언이라는 것을 이 승리에서 그냥 행동으로 증명을 한 거죠. 승리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즐기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리키스 디플래시는 자세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푸더크를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발을 계속 움직여줬어요. 발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흔히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게 복서하면 스텝 나오고 뭐 태권도 스텝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투기 종목을 통틀어서 푸더크를 제일 많이 쓰는 종목이 이제는 종합격투기예요. 현 시대 2024년에 보면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푸더크가 제일 활발합니다. 어떤 게 더 고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양 자체가 푸더크의 양 자체가 많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이번 디플래시의 모든 공격과 수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공격이고 수비고 가장 핵심은 발을 계속 움직여줬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격투기를 배우시는 그 일반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지망생들, 현역 선수들 다 발을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중요성은 꼭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발이 계속 움직였다는 점 정말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로 수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안면 가드를 바싹 올려서 안면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안면 가드 이렇게 올린 다음에는 과거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그랬죠. 안면 가드 올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거북이 상태가 되는 것처럼 발이 안 움직이고 딱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디플래시의 이번 경기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커버링을 올려서 아데사냐가 자기 얼굴을 못 때리도록 막되 계속 발을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으면 어쨌든 팔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상황에서도 계속 웬만하면 움직여줬다는 거, 발을 움직여줬다는 거. 수비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보통 막 머리 움직임 같은 거 살려준다든지 특히 복싱하신 분들이 위빙, 슬리핑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UFC의 현지 해설진들도 헤드 무브먼트의 중요성 강조하는 해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절대 아니에요. 발이 먼저냐, 그럼 머리 움직임이 먼저냐, 손이 먼저냐, 무조건 다 발이 먼저예요. 발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머리가 따라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도미닉 크루즈 같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TJ 딜라쇼도 많이 썼었고요. 하지만 머리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을 끌어다 쓰려고 하면 발이 안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아데사냐처럼 길고 빠르다. 근데 이걸 머리 움직임부터 생각해서 디펜스 하려고 한다. 절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먼저 아니에요. 발이 먼저입니다. 드리키스 디플래시는 분명히 그렇게 안면 방어를 하더라도 발 움직임부터 해주면서 커버를 올리는 커버를 했다고 해서 일단은 여기서 웅크리고 있자 이런 게 아니라 발 계속 살려주는 거를 1번으로 갖고 갔다는 점 꼭 운동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공격 중에 킥을 상당히 대담하게 활용을 해줬습니다. 아주 대차게 성격 그대로 아데사냐에게 맞불을 놔줬고 킥을 찬 다음에 킥을 차고 깔끔하게 제자리로 다리를 돌리는 데 주력한다기보다는 킥을 차고
밀고 들어가는 약간 모멘텀을 이용해서 펀치도 계속 활용해 주는 거 많았고, 킥 차고 펀치 치고 그 다음에 레슬링까지 활용하는 장면도 있었죠. 아데사냐에게 그런 모멘텀을 앞으로 좀 중심을 딱 실어주고 공격한 다음에 거기서 억지로 좀 정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빈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을 그대로 약간 파도 타듯이 타고 가서 펀치로 있던지 레슬링으로 이어나가던지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킥을 찬 다음에 펀치 활용하는 거 역시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격투기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킥복싱 체육관에서도 운동하시는 거 보면 펀치를 친 다음에 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킥을 찬 다음에 펀치로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 네덜란드 킥복싱, 더치 킥복싱의 기본이에요. 펀치 치고 킥만 차는 게 아니라 킥을 차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꽈진 상태를 이용해서 펀치를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 고인이 된 위대한 라몬 데커부터 해서 피터 하츠나 어네스토스나 바다하리나 다들 이 패턴을 네덜란드 킥복서들이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전진하는 게 펀치와 킥의 그 몸이 일로 꽈졌다 절로 꽈졌다 하는 그 모멘텀을 살려서 빡빡빡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더치 킥복싱의 핵심이거든요. 듀플레시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또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듀플레시는 이날 킥을 아데사냐를 차서 KO시키려고 데미지를 주려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듀플레시는 이날 킥을 아데사냐의 발을 멈추게 하려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우킥 같은 거 차줄 때는 카운터 맞지 않게 조심하려고 상당히 신중하게 차고, 높이 차주고 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빵 맞춰야지가 아니라 빵에서 이미 막을 거 생각하되 그 막는 순간 아데사냐가 움직이지 못하고 딱 그 다음에 발이 좀 붙으면 계속 움직이는 그 아데사냐를 일단 정지라도 시키면 좋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이날 그 듀플레시가 했던 전략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킥을 상대방의 푸더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천재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명을 드릴 펀치 부분이 워낙 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펀치 때리고 푸더크 움직이고 또 레슬링도 섞어주고 하다가 킥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리듬에서 킥을 내니까 아데사냐가 카운터를 마음대로 내기도 힘들었는데, 또 그 킥 자체를 차서 그냥 하이킥 맞춰서 얼굴 찰 거야 이렇게 해서 찬 게 아니라 빡 차줘서 상대방 정지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몰고 또 몰고 그 다음에 또 펀치 세팅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했다는 거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자, 네 번째 펀치 한번 살펴보면 일단 순간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폭발력이 너무나 좋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스트링랜드전에서도 그랬고 휘테커전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좋은 거 늘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스트링랜드도 그렇습니다만 아데사냐도 중심이 뒤로 되어 있잖아요. 뒤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여기 있으면, 자, 아데사냐가 얼굴이 여기 있으면 듀플레시가 펀치 때릴 때 딱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가 있기 때문에 듀플레시 입장에서 때리려면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한 발을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두 발 이상, 두 발, 세 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나, 두 개는 가짜로 주고, 가짜인데 그거를 가짜로 줄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 둘, 셋 그냥 만들어 온 대로 절대 단발로 끝내지 않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펀치로 절대 바디샷은 노리지 않았습니다. 니킥이라든지 아니면 바디킥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주먹으로 바디샷은 안 노렸어요. 듀플레시가. 아마 역시 아까 수비에서 안면가드를 바싹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가드를 한다고 해도 바디샷을 노렸다가는 그 아데사냐의 엘보우라든지 아니면 펀치라든지 안면이 비어서 맞을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펀치로 바디 노리는 것은 아예 제가 보기엔 삭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MMA에서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무기를 여러 가지를 골라서 나갈 수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무기는 오늘 전투에는 빼고 나간다.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코치가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를 뭐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무기는 썼다가 상대방하고 상성이 안 맞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빈틈을 줘서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또 역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플래시는 펀치로 바디샷은 노리지 않는 게 작전이었고요. 그리고 안면 쪽을 계속 노리는데 보통 이 헤드헌팅을 하게 되면 이날 뭐 타이토 이바사 같은 경우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얼굴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막 미스 보려고 나와서 몸이 밸런스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건 결국은 펀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이번 거 맞출 거야. 본인의 약간 의지가 좀 과도하게 들어간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선수들이건 간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디플래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맞추려고 휘두른 게 아니라 이게 참 아다르 그냥 어다른 약간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 맞출 거야. 아데스네 얼굴 저기 이번에 닿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로 한번 닿아볼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푸더크 움직여주고 툭툭 빵 푸더크 움직여주고 이번에 이쪽으로 가서 빵빵빵 그냥 코치하고 짠 대로 움직이고 휘둘러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빠져서 움직이다가 페이크 주고 휘둘러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주고 쓸데없는 내가 얼굴 맞출 거야 이런 뭐 의지의 표시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AI처럼 한 거예요. 그냥 우악수로 보였을지언정 펀치 내는 것 자체를 빗나가는 대로 다음번 한 번 더. 예전에 케인 벨라스케즈가 태클 칠 때 막어? 그럼 다시 치면 되지. 사람을 넘길 거야. 내가 이번에 너 넘기고 말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AI가 뭐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이번에 이쪽 했다가 막으면 이걸로 백으로 가서 들어 던지고 일어나면 다시 태클 치고 이런 식으로 케인이 레슬링을 했었잖아요. 디플래시는 움직이고 방어하고 하다가 속여주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욕심 없이 그냥 계속했다는 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보통 그 복싱 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왼손을 지배하는 자가 뭐 세계를 지배한다. 뭐 왼손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한 거죠. 오른손잡이 선수가 오른손만 좀 세게 때리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왼손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격언 같은 거죠. 하지만 이날 디플래시의 포인트는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 패턴이 확실히 여러 가지예요. 로버트 휘테커전에서 나왔었죠. 그때 자기가 휘테커한테 그 사우스포 자세에서 앞손 카운터 예술적으로 터트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움찔해서 이렇게 머리 박는 거 진기한 장면이었는데 확실히 왼손보다 오른손 패턴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아데사냐를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그냥 정석으로 1, 2로 혹은 1, 1, 2로 2가 오른손이 파워펀치가 돼서 밀고 들어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1, 2인데 1, 2로 파워펀치로 치는 게 아니라 1하고 2 하기 전에 이미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2는 툭툭툭툭 갑자기 잽 2가 아니라 잽 바뀌어져서 가는 거예요. TJ 딜라쇼도 전성기 때 굉장히 많이 썼던 패턴입니다. 이 패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패턴이에요. 애매한 순간에 방패 같은 역할도 해주거든요. 이런 패턴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사우스포로 바꾼 다음에 앞손으로 휘테커한테 했던 것을 한 방 빡 때리는 거 있고 상대방 들어올 때 근데 사우스포로 바꾼 순간에 갑자기 앞손으로 거의 점프하듯이 쭉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파워펀치를 한두 번 했다가 이번에는 이걸 파워펀치를 안 하고 이거를 툭툭 주고 뒷손으로 빡 거는 게 마지막 그 아데사냐를 피니시 시키기 전에
거의 뭐 다운시키다시피 했던 그 패턴은 사우스포 자세에서 1 치고 들어가서 2, 그 다음에 아데사냐를 이쪽 각으로 몰았죠. 거기서 앞손으로 훅 오른손으로 훅 이걸로 아데사냐를 그라운드로 끌고 왔었죠. 오른손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풋워크, 그리고 수비, 킥, 펀치 이 정도로 이날 디플래시의 파이팅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잘하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눈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눈이 좋고, 근데 눈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을 계속 움직여주는 움직임을 살려주기 때문에 눈도 좋고 또 그 눈에 따라서 몸도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눈만 좋은 게 절대 아니라 몸도 늘 부들부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인상 깊었고, 자세가 좀 예쁘게 안 나올 뿐이지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설 중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이클 비스핑이 그러더라고요. 디플래시 보면 댄 핸더슨이 생각이 난다. 내가 댄 핸더슨하고 1차전 했을 때 내 복싱 코치가 핸더슨 경기 보더니 자세가 너무 엉망이라고, 쉽게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기 KO 됐었다. 이게 저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실제로 붙어보면 완전 다르다. 이게 격투기가 자세 예쁘게 하는 콘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K1이 흥행을 하고 할 때 처음에 피터 하츠 같은 사람들 자세 보고서 저희 킥복싱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야 자세가 왜 이렇게 엉성해 그랬거든요. 근데 피터 하츠가 당시에 K1 98년까지 94, 95, 98 막 3회 우승하고 막 그랬었죠. 최고의 선수로 막 떠올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자세가 예쁘지 않을 뿐이지 수준은 정말 높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스트링랜드전이나 휘테커전과 마찬가지로 디플래시의 스타일은 자꾸 밀고 들어가서 싸움을 거는데 이것의 거의 명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는 아데사냐보다 뒷중심을 놓고 있지만 이 잽이 좋기에 디플래시와 좀 더 치열한 싸움이 됐던 거고요. 아데사냐는 스트링랜드보다 좀 더 원거리를 잡고 더 예쁘고 더 깔끔한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 거리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풋워크, 그리고 본인이 짜왔던 펀치와 킥, 레슬링 등을 활용해서 뚫고 들어갔다는 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것은 확실히 아데사냐는 레슬링 주짓수 이 파트는 좀 약하다고 전 보여요. 아데사냐가 챔피언으로 쭉 살아오고 또 이렇게 정상급에 있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참 종합격투기가 여러 가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스포츠인 게 사람이 다 능력치가 다르거든요. 제가 저희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코너 맥그리거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격투기 선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뭔가 훈련을 못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훈련이든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은 뭐 돈으로 된다면, 방법이 있다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코너 맥그리거가 경기 계속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지구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조제 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약간 표범처럼 맹수처럼 팍팍 폭발력 있게 태어났는데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지구력을 채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부족한 부분 채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잘 안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완전 예를 들면 저는 공부 쪽에서 수학 머리가 거의 완전 없는 편이거든요. 수학, 과학 이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안 한 제 탓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 잘하시는 영재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격차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데사냐가 확실히 레슬링 주짓수가 이런 약점이라고 봐요. 제가 2022년부터 해설을 복귀한 다음에 선수들을 스터디하고 하면서 아데사냐의 그래플링 파트들을 당연히 좀 많이 봤는데 이 타격하고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데사냐는 타격은 예술가죠. 거의 아티스트예요. 근데 그라운드나 레슬링 쪽 보면 움직임이 좀 소위 어리버리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는 했지만 마지막에 디플래시한테 다운 당한 다음에 백 타고 할 때 손이나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약간
갑자기 그 뭐 야생동물들한테 불빛 쫙 비춰졌을 때 헉 하고 굳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가 됐든 그래플러 계열의 선수들을 많이 보시면 마카체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단 하고 굳는 게 얼음땡에서 그 얼음이 되는 시간이 거의 없이 그냥 꾸물꾸물꾸물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힘이 쭉 빠져야 됩니다. 정찬성 관장님이 그 할로웨이전 때 비록 패배했지만 초크에 되게 타이트하게 걸렸는데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보시면 몸에 힘을 쭉 빼고 늘어뜨린 다음에 투두두두두 계속 초크 안 걸리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주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거기서 정찬성 관장님이 몸이 힘이 빡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초크 들어왔다라고 굳었으면 뭐 기절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얼음하고 되는 상태를 주지 않고 쭉 움직이는 거 이게 저는 아데사니아는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약하다고 보여요. 네.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상대들도 상대들이지만 그 밀고 들어오는 상대들이 타격뿐만 아니라 레슬링 주짓수를 좀 더 거칠게 탑재해서 거친 리듬으로 들어올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좀 대비가 될 것인지 이거는 아니 데뷔한다고 이제부터 준비하면 되지 레슬링 주짓수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해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이제까지 안 했겠습니까? 최고의 팀에서 엄청난 코치와 파트너들과 열심히 한 건데 지금 약간 그 정도가 나오는 거는 타격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처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약간 그렇게 타고난 부분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 점이 확실히 눈에 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